현재 일본이 중국의 대만 문제에 개입하면서 이성을 잃은 중국과 일본의 전면전 직전인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은 일본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며 즉각 보복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렇듯 중국의 공격적인 태도로 일본 국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국가적 위기를 외부의 공공의 적을 만듦으로써 극복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총리의 결정은 중국보다는 만만한 한국을 건드는 거였죠. 바로 독도 문제를 들먹이며 다케시마는 일본의 땅이니 당장 내놓으라는 망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 문제를 언급하자마자 일본의 시간은 그대로 멈추고 맙니다. 동시에 그동안 일본이 일궈왔던 모든 것은 한국으로 넘어가는 충격적인 결과가 벌어지고 말았죠. 그렇다면 도대체 일본 총리의 망언이 왜 일본의 자충수가 되어 오히려 일본이 괴멸당하고 한국이 모든 이익을 얻게 되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나가와 사토루입니다. 저는 일본 국가전략연구센터의 선임 전략분석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국가위기대응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이미 방안에 가득 찬 잘못된 승리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위 관료들은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서로를 칭찬하며 마치 일본이 잃어버렸던 리더십을 단번에 되찾은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더군요. 세계가 다시 일본을 주목하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아라모리 테치야 차관님부터 말씀하시죠. 진행자가 말하자 그는 지나치게 자신감에 찬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만 유사시 개입 선언은 일본의 권위를 완전히 되살렸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의 결의가 중국에도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중국은 우리의 입장을 이전처럼 가볍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일본이 중국을 가만두지 않을 것임을 대대적으로 선포했으니까요. 제가 말할 틈도 없이 시즈하라 미야코 분석관이 몸을 앞으로 내밀며 활기찬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일본을 시험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일본이 동아시아 균형을 다시 쥘 순간입니다. 전 세계가 일본의 재부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현실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점점 불안이 쌓여갔습니다. 그들의 말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반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잠시 후 진행자가 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나가와 분석관님, 국제사회의 반응을 분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순식간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현실을 부정하고 일본에 대한 이빠른 말만 하는 게 지금의 한심한 일본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떠오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방안을 가득 채우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라모리 차관이 당황한 듯 되물었습니다. 무너지고 있다니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표현 아닙니까? 설명해 보시죠. 미나가와 분석관.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목소리를 안정시켰습니다. 이번 발표는 존경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일본을 강하다고 느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이 감당할 수 없는 선언을 했다고 본 것입니다. 중국을 상대로 그렇게나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것 말입니다. 시즈하라 분석관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니요. 자위대는 여전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동맹도 탄탄합니다. 왜 일본이 약하다고 단정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중국보다 약한 국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약하다기보다 우리가 가진 한계를 직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일본의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법적 제약, 느린 의사결정 구조, 불안정한 국내 기반 등 이 모든 요소가 일본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지 못합니다. 한 10년 전이라면 모를까, 일본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말한 것과 같은 힘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한 관료가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말씀은 일본이 붕괴 직전이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답했습니다. 잘 보셨네요. 여러 분야에서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일본의 이런 약점을 일본보다 더 선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즈하라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흔들릴 때 가장 득을 보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그 질문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일부러 잠시 침묵하며 말의 무게가 퍼지도록 했습니다. 한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나라는 말을 적게 하고 움직임은 조용하지만 계산은 매우 치밀합니다. 일본을 수십 년 동안 관찰하며 배웠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며 일본이 멈춰 있는 동안 성장해 왔습니다. 아라모리 차관이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중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은 일본을 위협할 수 있지만 일본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일본의 혼란 속에서 조용히 가장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 아닙니다. 모두가 제 입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조용히 승자가 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이죠. 일본이 뒤처질수록 중국이 스스로를 망칠수록 이로 인해 조용히 이익을 보는 국가는 바로 한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의 사람들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맞서야 하는 진짜 위협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온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자 아라모리 테츠야 차관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일시적인 정치적 소음일 뿐입니다. 관광산업은 늘 회복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아시아의 문화 중심입니다. 모두가 일본으로 여행을 오고 싶어 하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회의실 쪽으로 돌렸습니다. 일본 투어 5만 건 취소라고요? 아라모리가 가볍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50만 건입니다. 중국과의 분쟁이 생긴 지 단 24시간 안에 말이죠. 회의실에 짧은 숨소리가 퍼졌습니다. 니레가키 카즈우미 국장은 입을 때려 했지만 턱 끝에서 흔들리는 속삭임만 나왔습니다. 50만. 그건 시스템 오류 아닙니까? 오류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일본 관광 역사상 가장 큰 단일일 붕괴입니다. 관광업은 일본의 조용한 생명줄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기술, 제조, 혁신을 이끌었지만 수십 년의 정체는 일본을 관광 의존 구조로 밀어 넣었습니다. 최근에는 GDP의 10% 가까이가 관광에서 나왔고 중국은 그중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을 잃는다는 건 충격이 아니라 붕괴였습니다. 아라모리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일본의 매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이 금방 채워질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다른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일본이 아닙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눌렀습니다. 한국행 예약이 어제 하루 동안만 60% 증가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중국이 일본에서 취소한 예약이 그대로 한국으로 옮겨갔습니다. 시즈하라 미야코 분석관은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하루 만에 60%요? 말이 되나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호텔들은 기록적 점유율을 보고했습니다. 박물관은 운영 시간을 연장했고 시장 상권은 긴급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조차 몇 주간 예약이 꽉 찼습니다. 수치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이 잃은 것을 한국이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아라모리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한국입니까? 대만이나 싱가포르, 태국도 있는데 저는 충분히 예측했던 질문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사태의 촉발은 일본 단독이 아니라 중일 외교 악화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여행객, 특히 아시아 여행객들은 긴장 지역을 피합니다. 저는 주요 여행 플랫폼의 설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여행객들은 예측 가능성을 원합니다. 정치적 분쟁이 있는 지역은 피합니다. 지금 일본은 불편한 국가, 혹시 모를 변수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안정적이며 서비스 접근성도 높습니다. 더 염려되는 것은 만약 이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돌아간다면 이들은 다시는 일본을 찾지 않고 그대로 한국만을 방문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잠재적 손실도 막대하다는 거죠. 니레가키 국장은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럼 세계가 우리를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까? 위험하다기보다는 번거롭고 불편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의 문화력이 높아진 이상 전 세계 사람들에겐 한국이라는 새로운 매력적인 선택지가 생겼어요. 한국은 기존에는 관심조차 못 받던 국가였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 지금의 일본의 불안정성은 이러한 한국이라는 매력적인 선택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게 되면서 한국의 이익을 안겨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저는 구체적 예시들을 보여줬습니다. 일본 여행 생중계를 준비하던 중국 인기 여행 BJ는 전격적으로 일본 일정을 취소하고 부산으로 날아갔습니다. 동남아 가족 단위 관광객은 자국 대사관의 조심 안내를 듣고 제주도로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유럽 여행사들은 일본 여행 패키지를 조용히 내리고 서울 패키지로 대체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적대감 때문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충돌 가능성이 있는 지역보다 평온한 곳을 선택하는 법입니다. 아라모리는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광업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즉각적 예상 손실만 40억 달러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더 심각한 건 장기적 효과입니다. 일단 관광객들이 한국의 편리함을 경험하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즈하라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단순한 방문객 증가가 아니라 장기 고객을 확보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만든 공백을 한국이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채운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관광객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밀어냈고 한국은 빈자리를 정확히 채웠을 뿐입니다. 그제야 회의실은 처음으로 진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은 불쾌함도 방어심도 아닌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잃은 것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세계의 신뢰였다는 사실을. 그 신뢰는 일본이 흔들린 바로 그 순간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긴 침묵 끝에 시즈하라 미야코 분석관은 안경을 고쳤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미일 동맹이면 모든 상황이 해결될 겁니다. 미국은 항상 우리를 지지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고 그녀만 그 사실을 모르는 듯했습니다. 저는 방금 워싱턴에서 도착한 공식 문서를 열었습니다. 이게 미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의미를 피할 수 없도록 천천히 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관련 모든 당사자들에게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을 요구한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일본에 대한 지지 언급도 없었고 동맹에 대한 확언도 없었습니다. 아라모리 테츠야 차관은 넋이 나간 얼굴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추가 문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 한 줄이 전부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본 정책 담당자들은 미국이 일본을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생각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무게 중심은 이미 이동해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유용한 파트너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우정이나 감정 때문이 아니라 효율성 때문이었습니다. 시즈하라는 믿기 어렵다는 듯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일본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 않나요? 기지, 위치, 역사. 저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미국은 추억이 아니라 결과를 봅니다. 그리고 지금 결과를 내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일본은 과거의 결과를 내는 국가였을 뿐이죠. 아라모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한국이 일본보다 더 유용하다는 겁니까? 미국 입장에서 말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한국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움직일 수 없죠.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미 중국의 확장을 직접 억제할 수 있는 지역에서 기동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움직이죠. 반면 일본은 법적, 제도적 제약 속에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미국은 움직이지 못하는 동맹국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한국이라는 좋은 대체 국가가 있는 이상 미국은 구태여 일본을 신뢰할 필요가 없죠. 시즈하라가 손을 모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이 일본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불신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비중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한국 쪽이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거든요. 저는 워싱턴의 최근 외교, 군사 일정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과의 전략회의는 늘 우선적으로 배정됐지만 일본과의 회의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아라모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정말 한국에 중심을 둔 겁니까? 지금으로선 완전히 그렇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전방 안정축으로 보고 있고 일본은 후방 지원기지로 보고 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정적이 돌았습니다.
시즈하라가 마지막 자존심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미국 기지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코스카, 미사와 오키나와까지 맞습니다. 제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지는 영향력이 아닙니다. 기지는 부동산일 뿐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미국의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제공한 국가기도 하죠. 미국 기지를 놓고 따져봤자 우리에게 득될 게 없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영향력은 행동에서 나옵니다. 일본은 행동할 수 없고 한국은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양국의 차이이자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죠. 저는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었습니다. 2주 전 미국의 아시아 안보 시뮬레이션에서 미국 팀은 위기 안정화의 핵심 전력을 한국 해군으로 설정했습니다. 일본의 역할은 보급 지원일 뿐이었죠. 보급 지원이요? 아라모리가 충격을 못 숨겼습니다. 네, 제가 답했습니다. 미국 눈에 일본은 후방 지원국이 된 겁니다. 한국은 전방 억제국이고요. 시즈하라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이 한국을 택하면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잠시 말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선택지에서 제외됩니다. 핵무기 등 모든 유리한 부분은 한국이 독차지하게 되겠죠. 일본은 그대로 패싱당하고 말이에요. 그 말은 잔인했지만 진실은 원래 부드럽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이 강해서만이 아닙니다. 일본이 너무 오래 머뭇거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행동했고 일본은 정체됐습니다. 미국은 그 차이를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다. 회의실은 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경고를 조용히 던졌습니다. 미국은 지역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합니다. 지금 그 나라는 한국입니다. 일본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향력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이건 배신이 아닙니다. 그냥 결과입니다. 이러한 뜻밖의 결과에 당황한 시즈하라 미야코 분석관은 두꺼운 서류철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 속에는 낡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이때가 일본 해군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녀는 자부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오래된 구축함, 완벽한 전열, 은퇴한 제독들의 모습이 빛바랜 종이 위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해양의 모든 길목을 장악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일본 해군을 상대할 국가는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추세가 완전히 한국 쪽으로 넘어갔단 말입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죠. 그때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최신 자료가 담긴 문서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깔끔한 그래픽, 최신 함대 수치, 해양 작전 평가가 담긴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아라모리 테치야 차관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숫자들 과장된 것 아닙니까?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현재입니다. 일본은 과거 속에 살기 때문에 눈을 감느라 외면하고 있던 현실 말이죠. 그는 첫 줄을 읽으며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한국이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을 세척 운용한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본 함정과 비슷해 보이지만 소프트웨어와 반응 속도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 구축함은 다중 위협 상황에서 일본보다 약 30% 빠른 대응을 보인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시즈하라가 반박하듯 말했습니다. 속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잠수함전 능력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자 한국의 잠수함 현대화 데이터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조용한 추진 시스템, 고성능 소나, AI 기반 표적 분석, 정돈된 수치들이 일본보다 10년 이상 앞선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라모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 추진 기술을? 말도 안 됩니다. 트럼프가 그걸 진짜로 승인했다고 해도 그들이 그걸 개발해내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긴밀 분석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은 회색지대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국제 규범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핵 추진 기술을 확보하는 절묘한 방식입니다. 즉, 이들은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 트럼프의 한국 핵 추진 잠수함 허용은 그저 그동안 한국을 가로막았던 댐에 물꼬만 튼 것일 뿐이죠.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차고 넘치는 수준이었으므로 이제 폭발할 듯 터져나오는 물처럼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 추진 잠수함을 곧바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시즈하라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사실상 핵잠수함을 합법적으로 개발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미국이 우리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라모리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의 핵 추진 잠수함은 승인하지 않으면서 한국만은 승인해줬다는 겁니까?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워싱턴의 방문 기록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잠수함 계획을 발표했을 때 미국은 어떤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 해군 고위 지휘관들이 부산으로 찾아가 조선소를 둘러봤죠. 그러나 일본도 한국처럼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승인을 요구했을 때 미국은 그저 대답조차 하지 않고 회의를 종료해버렸죠. 그 행동이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해양 안정의 중심을 한국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이 일본은 아무런 신호도 받지 못한 채 기다리고만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라모리가 억지로 태어난 척 말했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보유한 함정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늙었습니다. 저는 일본 함정의 평균 선령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구축함의 절반이 이미 25년 이상 사용된 기체였습니다. 유지비는 계속 늘고 최신화는 계속 늦춰졌습니다. 시즈하라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함정이 더 새롭군요.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더 최신입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훨씬 더 최첨단이죠. 마치 30년은 앞서 있는 것 같아 보일 정도로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통합 수준도 일본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일본 함정은 불완전한 전송 체계 때문에 표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한국은 초연결, 기반 전투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거의 순간적으로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아라모리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그럼 해상에서 한국이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모든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압도적이죠. 저는 국제연구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도 보여줬습니다. 동일한 규모의 함대를 가정한 가상 전투에서 한국 해군은 위협을 40% 빠르게 포착하고 통신을 2배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했으며 작전 목표를 훨씬 효율적으로 달성했습니다. 시즈하라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 게 아니라 애초에 상대가 안 됐군요. 그리고 저는 가장 무거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역별 해양 영향력 지수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본이 1위를 지켜왔던 그래프였습니다. 하지만 최신 지표에서 1위는 한국이었습니다. 아라모리는 답을 찾지 못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한국은 멈추지 않았고 일본은 멈췄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일본은 이유만 찾았습니다. 한국은 움직였고 일본은 고민했습니다. 시즈하라는 마지막 자존심처럼 말했습니다. 그래도 일본 전체를 한국이 압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미 압도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일본이 약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육군 중심 국가가 아닙니다. 해군에서도 지역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미국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아라모리는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은 해양 주도권을 잃은 겁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도권뿐 아니라 존재감도 잃고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어요. 가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제야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일본이 해양 강국이라 믿던 시대는 이미 끝났고 바다는 이제 한국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회의실에서 긴장된 검토 회의를 진행하던 중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젊은 직원이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긴급 속보입니다. 중국 무장선박 세척이 센카쿠 해역을 포위했습니다. 순간 방 안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공조기 소리마저 멈춘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라모리 테치야 차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해상보안청 즉각 출동. 해상자위대는 대기 명령을 준비하라. 그의 목소리는 위험을 담고 있었지만 현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해상보안청은 무장선박에 대응하려면 추가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관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자위대 출동은 국회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수시간은 걸립니다. 아라모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시간.
그런데 중국은 이미 우리 해역 안에 있습니다.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요. 저는 낮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그걸 알고 왔습니다. 일본의 구조적 한계를요. 그래서 침범한 겁니다. 대형 스크린에서는 중국 선박들이 더 가까이 접근하며 공격적인 메시지를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측 확성기에서는 일본의 약한 주권을 조롱하는 왜곡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들은 일본 순시선을 향해 고출력 탐조 등을 비추며 승무원들을 고의적으로 눈부시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악랄한 행동이었고 노골적인 압박과 협박이었습니다. 시즈하라 미야코 분석관이 입을 손으로 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절대 반응할 수 없는 걸 알고 일부러 자극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무기력함을 기록하려고 온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력을 전 세계에 공개함으로써 우리에게 보복을 가할 의도죠. 곧이어 또 다른 조롱 섞인 메시지가 개방 채널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응답해보시지요. 일본. 아니면 늘 그렇듯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지금 누굴 건든 것인지 알기나 합니까? 감히 대만 문제를 걸고 넘어지다니. 그렇게 입을 함부로 놀리다간 그 입이 성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잔인하고 유치할 정도로 수준 낮은 도발이었지만 효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본 체계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라모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한 직원이 약하게 말했습니다. 경고 방송이라도 보내겠습니다. 의미 없어요. 그 경고는 무시될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확인하러 온 겁니다. 그 뒤 30분간 일본의 각 기관은 서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해상자위대에서 해상보안청으로, 해상보안청에서 내각실로, 내각실에서 법무부로, 그리고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습니다. 즉각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중국은 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선박들은 조금씩 더 전진하며 모든 행동을 드론으로 촬영했습니다. 어떤 선박은 작은 보트를 내려 병력들을 화보 찍듯 포즈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일본을 조롱하는 연출이었습니다. 시즈하라는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굴욕이에요. 일본 역사상 가장 큰 굴욕입니다. 이건 전략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다른 화면에는 한국 해군 순찰함이 나타났습니다. 센카쿠 근처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공해를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여유롭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라디오 채널에서는 한국 해군 장병들이 평온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긴장도, 어떠한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라모리가 의문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여유롭죠? 겁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이렇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감히 못하죠. 한국은 가만히 두지 않을 거거든요. 시즈하라는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한국도 이 상황을 알까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의 위기가 아니라 일본의 위기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지켜볼 뿐입니다. 마치 돌고래 쇼를 보는 관객들처럼 맥주나 마시며 흥미롭게 구경할 뿐이죠. 대조는 처참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일본은 법과 제약에 묶여 아무것도 못하고 중국은 그런 일본을 교묘하게 괴롭히고 한국은 아무 영향도 받지 않은 채 안정된 해군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1시간이 지난 뒤 중국 선박들은 서서히 철수했습니다. 일본이 버텼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이 원하던 영상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라모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돌아갔군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돌아간 겁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몇 분 후 국제 뉴스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일본 해역 시험 일본은 대응 불가. 도쿄, 해상 압박 속 무기력함 드러나. 한국, 안정 유지 일본과 대조 뚜렷. 이어 충격적인 외교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평소 일본을 높게 평가하던 국가들조차도 발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호주는 검증된 해양 능력을 가진 파트너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 언론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해양 안정자는 한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즈하라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들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택하고 있네요. 세계는 다 봤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일본이 갇혀있는 동안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라모리는 쓰러질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 사건 하나로 세계 인식이 바뀐 겁니까?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진실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원래 세계의 인식은 한국 쪽으로 돌아서 있었어요.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깨달았죠. 일본은 더 이상 지역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구경만 하는 국가가 되었고, 한국은 세계가 의지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가진 국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센카쿠 굴욕 사태 이후 일본 국내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뉴스부터 댓글, 아침 신문 사설까지 모두가 정부는 언제 대응하나, 일본은 왜 아무것도 못하나라며 분노했습니다. 구내 식당에서조차 젊은 직원들이 속삭였습니다. 이제야말로 일본이 힘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굴욕을 겪고도 정부는 가만히 있을 셈입니까? 일본 국민은 적을 찾고 있었고, 정부는 책임을 돌릴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최악의 발상이 등장했습니다. 늦은 밤 회의에서 한 고위 보좌관이 테이블을 치며 말했습니다. 외부에 관심을 돌립시다. 독도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겁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강하게 주장합시다. 몇몇 인물은 기다렸다는 듯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결과를 예감했습니다. 제 배속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확신컨대 이건 아무 성과도 없을 겁니다. 한국은 이런 상징적 공격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버텨온 문제입니다. 이건 자충수가 될 겁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이미 이성을 완전히 압도한 상태였습니다. 아라모리 테치야 차관은 강인한 척 말했습니다. 일본은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국민이 강한 언어를 원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강한 언어가 강한 행동은 아닙니다. 우린 한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아직도 우리가 그들을 압도했던 20년 전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의적으로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외무성은 즉시 영토 관련 강경 성명을 준비하십시오. 내일 아침 발표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자 성명은 일본 전역에 퍼졌습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 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목소리는 강했지만 전략은 없었습니다. 시즈하라 미야코가 초기 국제 반응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반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등장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언한 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죠. 그들은 생중계 브리핑에서 비웃듯 말했습니다. 독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입니다. 일본의 무모한 주장을 규탄합니다. 시즈하라는 충격으로 눈이 커졌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옹호한다고요? 그들은 사실상 적국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을 공격하는 겁니다. 도구가 독도일 뿐이죠. 다음은 미국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떨리는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중립적 논평이라도 해줄 거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그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정리된 사안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아라모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왜 미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까? 이 문제는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일본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유럽 언론들도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한 헤드라인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독도 역사와 힘이 인정한 한국의 섬. 또 다른 기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침착한 대응이 성숙함을 보여주고 일본의 성명은 오히려 동맹을 멀어지게 한다. 바로 그때 니레가키 카즈우미가 새 시장 데이터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엔화가 또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일본이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무능하다며 전부 도망가고 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외교 문제가 아니라 국내 정치 홍수였으니까요. 그제서야 한국이 간단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추가 논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노도 도발도 없었습니다. 그저 안정감 있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아라모리는 의자에 힘없이 기대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여유롭죠? 여유로울 힘이 있으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강함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를 경쟁자로 쫓아보지 않고 저 밑에 있는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국가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화면으로 여러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시대 고지도,
1800년대 일본 지도 속 독도는 울릉도 부속 섬 표기, 그리고 전후 연합군 지침 속 독도는 한국 행정권이라는 기록들, 역사는 명확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독도는 현대분쟁 이전부터 한국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고 강력한 파워를 가졌기에 세계는 우리 편을 들어줬죠. 우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요. 하지만 현재는 한국이 일본보다 강국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힘의 현실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한국 쪽으로 몸을 돌린 거죠. 시즈하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도 실제로 그렇게 보는 건가요? 이젠 그렇습니다. 애초에 그들에겐 독도가 어느 나라의 땅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힘의 논리로 자신들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편을 드는 거였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해군, 경제, 외교, 모든 측면에서 일본보다 신뢰받고 있습니다. 자, 이젠 그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그들이 독도를 한국의 땅이라고 하는 게 그들의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게 나을까요? 국제기구들은 연달아 성명을 냈습니다. 어떤 국가는 대한민국의 확립된 시료 지배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또 어떤 국가는 독도는 사실상 역사적으로 한국 땅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심지어 과거 일본 편을 들던 국가들조차 이번엔 한국을 칭찬했죠. 아라모리는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군요. 아니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얻지 못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신뢰도, 영향력도, 국제적 존중도.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비극은 중국의 조롱도, 미국의 침묵도, 유럽의 평가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일본이 이 모든 상처를 스스로 만든 자초한 위기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때쯤 고위 관료들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몇 시간 전에 호기로운 표정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일본은 목소리를 크게 내며 강함을 보여주려 했지만 세계는 오히려 절망적 무능함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흔들림 없는 태도 하나로 역사, 현실, 힘의 모든 면에서 자신이 더 강한 나라임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관료들은 드디어 정신줄을 놓아버렸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상하게도 들떠 있었거든요. 니레가키 카즈우미는 마치 오래된 보물을 들고 오듯 일본 전략 소재 우위라고 적힌 두꺼운 바인더를 가져와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핵심 반도체 소재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건방지게 굴면 다시 공급 밸브를 잠그면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눈을 잠시 감았습니다. 그 말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부정이었고, 과거에 대한 집착이었고, 현실을 외면하는 오만함이었습니다. 아라모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기반을 잊었죠. 우리 기술력으로 다시 압박하면 됩니다. 저는 제가 가져온 자료처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희망이 아닌 사실로 채워진 문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압박할 수 있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니레가키가 찡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들은 아직도... 아닙니다.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더 이상 아닙니다. 저는 벽면에 차트를 띄웠습니다. 세 개의 붉은 막대, 2019년 일본 의존도, 그 옆에는 세 개의 녹색 막대, 현재 한국의 완전한 자체 생산량,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때 일본이 한국을 흔들기 위해 사용하던 바로 그 세 가지. 아라모리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한국은 세 가지 모두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대체한 수준이 아니라 일본을 능가했습니다. 니레가키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소재들은 수십 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한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3년 만에 해냈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숨조차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포토레지스트는 이미 12나노 EUV 공정 기준을 안정적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불화수소는 일본이 노후화된 공장에서 애를 먹고 있는 안정성 문제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의 자체 기술력으로 만든 폴리이미드는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항공우주 실험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시즈하라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한국이 우리를 넘어선 겁니까? 압도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일본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 사진을 띄웠습니다. 새벽 3시, 불이 꺼지지 않은 연구실, 간이 침대도 없이 바닥에서 잠든 기술자들, 라면 그릇 옆에 놓인 씨앗통, 며칠째 집에 못 간 엔지니어들. 이것이 진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2019년 당시 한국의 기술자들은 거의 공장에서 살다시피 하며 신소재 개발을 성공시켰습니다. 아라모리가 충격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다는 겁니까? 네. 일본 엔지니어들이 워라밸을 지키며 혁신을 포기할 때 한국은 절대 멈추지 않았거든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점화순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을 기꺼이 불태우죠. 저는 한국의 핵심 기술 획득 시간표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니레가키는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과소평가했군요. 지속적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공급망을 끊으며 압박하면 한국이 흔들릴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결했습니다. 기업들은 협력했고, 엔지니어들은 자발적으로 모였고, 젊은 연구자들은 노장의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시즈하라는 눈을 떨구었습니다. 우리는 정반대였죠. 저는 말없이 동의했습니다. 일본은 같은 기간 동안 규제 논쟁을 벌이고 연구비를 줄이고 기술자를 외부로 내보냈으며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래를 잡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소재는 이미 미국과 유럽 주요 업체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장 점유율은 2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압박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아라모리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일본의 마지막 기술적 우위가 사라진 겁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제 한국을 억누를 어떤 카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요. 니레가키는 자신의 바인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전략적 우위라고 적힌 글씨가 이제는 비웃음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의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허탈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기 자신에게 의존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상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라 진실을 인정하는 자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이 흔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의 지능, 그들의 헌신, 그들의 단결이 한국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더는 우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현실을 회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희생과 천재성으로 더 강해졌고 일본은 안일함으로 뒤처졌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이제 회의실은 한참이나 묘한 공기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기를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꼭 과거를 꺼내 들며 현실을 부정하려 하겠죠. 일본은 꼭 한국이 잘 나갈 때마다 일본의 과거의 찬란함을 들먹이며 현실을 외면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사람은 시즈하라 미야코였습니다. 그녀는 90년대의 낡은 통계 자료가 가득한 바인더를 펼쳐 보였습니다. 보세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때 일본 제조업은 아시아를 지배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기술과 품질을 갖고 있었죠.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며 자부심을 가집시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말했다. 미야코 씨, 지금은 1995년이 아닙니다. 현실로 돌아오세요. 그녀는 불쾌한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기본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카이젠 정신, 장인 정신, 일본의 규율 문화. 토모나리 이사오도 그녀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공장이 완벽하진 않아도 유산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죠. 저는 태블릿을 두드렸습니다. 화면 가득 최신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유산이 미래형 공장을 운영해주진 않습니다. 잘 보시죠. 회의실의 모두가 앞을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곳에는 냉혹하고 잔인하고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의 숫자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킬로와트시 기준. 제가 읽었습니다. 일본 27엔, 한국 14엔.
니레가키 카즈우미가 중얼거렸습니다. 거의 2배군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첨단 반도체 공장 인허가 기간입니다. 한국 2에서 3년, 일본 7에서 10년. 시즈하라가 반발하듯 말했습니다. 일본은 안전을 위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안전이 아니라 정체입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규제라고 부르는 것 대부분은 시대에 뒤처진 발목 잡기일 뿐입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화면을 바꾸자 2장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한 장은 아이치현의 오래된 일본 공장이었습니다. 녹슨 파이프, 15년 전 장비, 60대 노동자들. 다른 한 장은 한국의 AI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자동화 로봇이 돌아다니고 모든 설비는 최신, 엔지니어들은 30대 초반이었죠. 토모나리가 충격에 찬 목소리로 묻습니다. 저게 정말 한국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미래를 짓겠다는 나라가 만든 결과물입니다. 니레가키가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붙잡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정밀 공정에선 우리가 여전히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직 계열화된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메모리, 컨트롤러, 패키징, 테스트, 전부 AI가 직접 진행합니다. 속도도 빠르고 최적화도 뛰어납니다. 무엇보다도 24시간 진행되죠. 시즈하라가 다시 반발했습니다. 속도가 능사는 아니죠. 한국의 속도는 성과를 위한 효율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빠른 의사결정은 품질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공장 다운타임 2.8%, 일본 공장 다운타운 9.6%. 시즈하라가 입을 벌린 채 말했습니다. 9.6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본의 노후 설비, 인력 부족, 규제 지연 때문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대규모로 말이죠. 토모나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떠나는 겁니까? 싱가포르, 한국, 미국. 업무 속도와 미래 비전이 있는 나라 어디든 갑니다. 제가 마지막 숫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엔지니어 평균 연령 52세, 한국 반도체 엔지니어 평균 연령 37세. 토모나리가 침을 삼켰습니다. 15년 차이라면 거의 세대가 다른 건데요. 그 15년을 한국은 미래 준비했었고, 일본은 과거 자랑했었습니다. 시즈하라는 90년대 자료가 든 바인더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 안에 든 숫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멈춰있는 일본을 증명하는 과거의 표본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정말 제조 중심국이 아니게 된 겁니까?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니레가키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걸 보고도 스스로 외면한 겁니다. 지금만 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이 붕괴되고 있는데 우리는 앞을 보려 하지 않고 자꾸만 과거를 보며 현실을 외면하잖아요. 저는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아시아의 제조축이 아닙니다.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만들고, 바꾸고, 자동화하고 사람을 키웠습니다. 우리는 유지하고, 지체하고, 나이를 먹었습니다. 토모나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일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그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뒤처진 이유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왜 한국이 앞서갔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게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날, 회의실에는 처음으로 진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과거의 환상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한 사람들의 침묵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침묵도 잠시, 또다시 충격적인 상황이 터지고 말았어요. 속보가 마치 폭발음처럼 회의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긴급 경고 문구가 모든 스크린에 동시에 떠오르며 방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 발생, 산업단지 전면 중단, 병원 비상 전력 한계 도달.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라모리 테치야가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십 년 동안 노후 전력망을 방치하니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즈하라 미야코는 핏기 없는 얼굴로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치바, 오사카, 나고야 공장들이 전부 멈췄습니다. 수출 일정이 전부 무너졌습니다.
저는 목을 잠시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부분 복구까지 예상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토모나리 이사오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긴급 대응팀은 20에서 40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40시간. 제가 믿기 어렵다는 듯 되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년대 후반에 설치된 변전소들이 연쇄적으로 과부하를 일으켰습니다. 일부 부품은 이미 단종된 제품들입니다. 그러던 순간 또 다른 긴급 알림이 울렸습니다. 한국, 동남아 국가들의 즉각 전력 및 배터리 지원 개시. 일본은 제외. 아라모리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위기 상황인데 해외 지원까지 가능한 겁니까? 여유 전력이 그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그리드는 최대 수요량의 29%를 비상 저장 전력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3%도 되지 않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탄식이 들렸습니다. 시즈하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겁니까? 지난달에 한국은 태국도 도왔잖아요. 우리는 자연재해 피해국이 아니라 관리부실로 스스로 자초한 위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 독도 문제로 시비까지 걸었잖아요.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죠. 제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일으킨 붕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싸움을 걸어온 나라라면 더더욱이요. 그들은 그걸 절대로 잊지 않고 모두 기억해 두거든요.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미레가키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은 작년 태풍 때 전력 난리 났다더니 복구 시간은 얼마나 걸렸죠? 40분이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자동화된 전력 재배치 시스템이 즉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AI 시스템으로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예요. 그리고 우리는 토모나리가 숨죽여 물었습니다. 전국 단위의 자동 재배치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관리하죠.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AI가 자동으로 복구할 때 우리는 아직도 수동 복구 체제에 의존한다는 말입니다. 스크린에는 새로운 수치가 떠올랐습니다. 일본의 72시간 피해 예상액 4.3조 엔. 한국 글로벌 공급망 영향 없음. 아라모리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세계가 이걸 보겠죠. 이미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 헤드라인을 띄웠습니다. 일본 노후 전력망, 글로벌 생산 위협, 한국 기업, 1시간 만에 국제 지원 개시, 세계 신뢰, 도쿄에서 서울로 넘어가다. 시즈하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굴욕적이네요. 굴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세계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잘하는 나라를 신뢰합니다.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기업, 일본 정전으로 영향받는 글로벌 고객사 물량을 긴급 대체 생산 착수. 실행시간 63분. 토모나리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63분. 우리는 부처 회의 소집도 그 시간 안에 못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냉정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민간 기업들은 분기마다 위기 대응 훈련을 하고 국가전력운영센터는 월 2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그들은 이미 AI 기반의 최신형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음에도 말이죠. 우리는 시즈하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2년에 한 번 서류상 훈련을 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회의실의 좌절감은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산업단지에 마이크로 그리드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한 지역이 멈추면 네트워크가 즉시 나머지 지역에서 전력을 보충합니다. 미레가키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가 복구 능력을 갖춘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 세계가 그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일본 일부 지역, 36시간 만에 초기 복구. 아라모리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36시간 옛날엔 우리가 위기 대응의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경고의 사례로 남겠군요. 그리고 더 굴욕적인 것은 한국이 우리의 그 타이틀을 그대로 빼앗아 갔어요. 저는 방안을 둘러보며 차분히 결론을 말했습니다. 이 정전 사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는 지금 위기에서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위기 속에서 한국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가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세계가 가장 우려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뒤처진 거죠.
모두의 표정에 새겨진 절망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상황은 따로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이상한 소문이 외교 라인을 타고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저조차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위기 대응실에 들어섰을 때 모든 고위 관료들이 이미 같은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합법적 기준 안에서 고밀도 초소형 핵연료 모듈을 확보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시즈하라 미야코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런 기술을 몰래 개발했을 리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처를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부터 보시죠. 국제 컨소시엄에서 유출된 보고서를 책상 위로 밀었습니다. 방사선 패턴, 중성자 플럭스 그래프, 열출력 수치가 빽빽하게 적힌 문서였습니다. 아라모리 테치야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 플럭스 수치 진짜입니까? 초기 단계 무기급 연료 정제 기술과 거의 동일합니다.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조 자체는 IAEA 기준 안에 정확히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회색지대입니다. 완전히 합법이고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토모나리 이사오가 놀란 얼굴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틈새를 파고든 겁니까? 합법적인 방식으로? 틈새가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계선의 정밀한 활용입니다. 규정의 끝까지, 누구도 예상 못한 수준까지 밀어붙인 겁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즈하라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일본도 결국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국처럼 회색지대를 이용해서 똑같은 걸 개발하죠 뭐.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5년도 아닙니다. 10년도 아닙니다. 20년 안에도 못 따라잡습니다. 그녀는 표정을 굳히며 물었습니다. 근거는요? 저는 자료의 성능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일본이 2000년대 초에 폐기한 냉각 방식입니다. 한국은 이를 신소재와 AI 기반 제어 시스템으로 되살렸습니다. 우리는 그 재료도 그 생태계도 없습니다. 아라모리가 얼굴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이게 일종의 차세대 원자로입니까? 그 이상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휴대 가능한 에너지 핵심입니다. 잠수함, 무인기, 기지 하나를 통째로 굴릴 수 있는 수준이죠. 조용하고 안전하고 완전히 합법입니다. 시즈하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라모리가 굳었습니다. 침묵이라고요? 완전한 침묵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승인과 같습니다. 토모나리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미국이 한국 편을 그렇게까지 드는 겁니까? 한국은 미국에게 실질적인 지렛대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예측 가능하고 느리고 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개망신을 줘도 아무것도 못한 채 쳐다만 보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빠르고 혁신적이며 전략적 가치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대형 모니터에 새로운 속보가 떴습니다. 미국 합동해군사령부가 한국의 핵 모듈 대응 플랫폼과 장기 합동훈련을 발표한 것입니다. 시즈하라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젠 아예 공개적으로 한국과 손잡는군요. 이젠 숨길 필요가 없어진 거죠. 제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정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자신들이 미래를 걸 국가는 한국입니다. 아라모리가 벌떡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은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일본은 그저 관찰자가 됩니다. 자신의 전략적 가치가 사라지는 걸 지켜보는 나라요. 한국이 핵미사일을 갖게 되더라도 우리는 핵미사일은커녕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조차 풀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깨기 위해 저는 두 나라의 비교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의 회색지대 핵 모듈은 중성자 효율이 18% 높았고 열손실은 40% 낮았습니다. 완전한 국제 규정 준수였고 36시간 내 배치 가능하며 AI 기반 안정화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초소형 원자로 프로그램도 없고 1980년대 냉각 방식에 머물렀으며 한국과는 7에서 10년의 기술 격차가 존재했습니다. 규제 체계도 낡아 있었고 빠른 배치 능력도 전혀 없었기에 가능성 자체가 없었죠. 토모나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우린 정말 수십 년 뒤처졌군요. 그리고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혁신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고 일본의 속도는 더 느려지고 있거든요. 그때 새로운 속보가 떴습니다. 미 상원, 한국의 책임 있는 핵 현대화를 공개, 칭찬. 일본에는 자제 권고, 아라모리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은 칭찬하면서 우리는 조심하라고 하네요. 이게 새 시대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파트너 수준이 아니라 미국에 있어서 없어선 안 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토모나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일본은 선택권이 없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힘없는 동남아 국가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없게 되었어요. 회의실은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속보가 떴습니다. 미국, 한국과 양자 핵 협력 프레임워크 확대, 아라모리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선택하는군요. 완전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과거만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다시 브리핑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누구도 군사 압박, 핵 균형, 지정학적 영향력 같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의는 아라모리 테치야의 조용한 질문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우루를 추월한 겁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수십 년 동안 지배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오만함도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혼란과 솔직한 의문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시즈하라 미야코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생존이라니요. 무슨 의미입니까?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통계가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토모나리 이사오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어떤 사람들 말입니까? 그들의 부모들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자녀 교육비를 위해 두세 가지 일을 병행하던 부모들. 새벽까지 일하고 몇 시간 자고 그래도 새벽 도시락을 챙겨 학교에 보냈던 아버지들. 아이들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본인 식사를 줄이던 어머니들. 시즈하라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은 보지 못했군요. 보려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인정하면 우리가 얼마나 덜 노력했는지도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서류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의 낡은 공장 내부 사진이었습니다. 기계 진동으로 뿌연 공기, 뜨거운 증기, 그리고 교대 시간을 줄이려고 기계 옆에 종이박스를 깔고 잠든 노동자들. 이 사람들은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산업을 다시 세웠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청력이 망가질 정도로, 허리가 굽을 정도로 일했습니다. 사치가 아니라 가족의 내일을 위해서요. 아라모리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힘의 근원이었군요.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기적이 아닙니다. 대가입니다. 시간으로 치르고, 체력으로 치르고, 건강으로 치른 대가입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두운 군부대 숙소에서 졸린 눈으로 공학책을 들여다보는 병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장병들은 제대 후 아무런 기반 없이 사회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낮에는 일하며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기술직 자격증을 따고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대는 편안보다 책임을 택한 세대였습니다. 토모나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결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이야기를 자랑하지 않았으니까요. 세계는 K-팝과 화려한 도심만 보았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조차도 그 이전 세대의 희생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회의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 중엔 경제 위기 때 공장 바닥에서 며칠씩 잠을 자며 라인을 지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멈추면 주문이 끊기고 회사가 무너질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라모리는 화면에 뜬 한국의 성장 그래프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몸으로 나라를 일으킨 거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그럴 가능성조차 없는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산업,
기술 그 모든 뿌리는 바로 그 한국인들의 땀과 희생입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국가와 가족을 위해 그러한 땀과 희생을 해본 적이 없죠. 그게 차이입니다. 시즈하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운이 좋아서 성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가 수요를 만들어줬고, 미국이 도와줬고, 그 모든 것도 도움이 되긴 했겠지만,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룬 것들은 외부의 도움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은 뒤처지는 순간 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토모나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뒤처진 이유는 우리가 그런 절박함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저는 숨을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은 번영했고, 그래서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제를 짊어졌고, 그 무게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견뎠고, 버텼고, 결국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우리 모두는 한국의 성공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안일함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감정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국의 성장의 본질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라모리 테치야가 제가 앉자마자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이 희생으로 강해졌다고 하셨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결의를 가진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작은 나라가 그토록 버티고 싸울 수 있었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럼 일본이 듣고 싶어 하지 않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진짜 이야기들입니다. 시즈하라 미야코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또 부모나 기술자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나라가 무너질 때 그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토모나리 이사오가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전쟁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전쟁, 고난, 그리고 부서져도 다시 일어나던 그들의 의지 말입니다. 아라모리가 손짓하며 계속하라는 뜻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드문 나라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 세대 전체가 죽더라도 우리 땅을 지키겠다고 결의했던 나라.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10대들이 나이를 속여서 입대했습니다. 농부들은 군화도 없이 걸어서 지원했고, 어머니들은 눈물로 아들을 보내고 혼자서 무너진 집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시즈하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책으로만 봤는데 이렇게 들으니 다르게 느껴지네요. 실제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 의지는 베트남 전쟁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전에 30만 명 넘는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영광 때문도 아닙니다. 당시 한국은 가난했고, 외화가 부족했고, 경제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누군가는 나서야 했습니다. 토모나리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그런 선택을 한 적이 없죠. 맞습니다.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일본은 그 정도의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늘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도,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라모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강해진 겁니까? 예. 제가 답했습니다. 희생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단단해진 사람들은 나라를 움직입니다. 저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부상당한 베트남 민간인을 등에 업고 이동하는 한국 군인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폭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세계는 숫자로 전쟁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사람으로 전쟁을 기억합니다. 시즈하라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국가죠. 그리고 그 이후 비겁하게 위험을 피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정을 택했고, 편안함을 택했고, 희생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토모나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절박하지 않았군요. 맞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절박함이 없으면 속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느슨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한국은 식민지를 겪었고, 전쟁을 겪었고, 기아를 겪었고, 독재를 겪었고, IMF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살게 해야 한다는 마음이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건 정책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아라모리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하나하나 일궈낸 나라였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기술, 시스템은 모두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이 만든 결과입니다. 시즈하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본은 절대 따라갈 수 없겠네요.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아예 없거든요. 그런 경험을 건너뛸 수는 없는 법입니다. 마치 기초공사를 단단하게 해놓지 않은 건물과 같죠? 이 상태에서 더 높은 층을 건설하다간 건물 자체가 폭삭 무너지고 말 겁니다.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희생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험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토모나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원래부터 일본을 넘어서게 되어 있었던 운명이었군요. 예.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목적을 위해 사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편안함을 위해 사는 나라입니다. 그 차이는 세월이 지나도 좁혀지지 않습니다. 회의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편안함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래서 무너질 수 없었고 결국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제 말에 인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갑자기 니레가키 카즈우미가 서류 뭉치를 탁자에 세게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한국을 다시 압박해야 합니다. 새로운 수출 규제로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합니다. 일본이 아직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좁혔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카드를 썼습니다. 그때도 효과가 없었는데 지금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시즈하라. 미야코는 손을 휘저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강력한 규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직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문제입니다. 아직도 현실을 보려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말하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이 아직 일본 기술에 의존한다고 착각하고 계시네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라모리 테츠야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설명하십시오. 저는 태블릿을 펼쳐 반도체 장비, 배터리 소재, 초정밀 나노 컴포넌트 3가지 분야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지금은 일본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요. 니레가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군요. 이 기술들의 절반은 일본이 만든 겁니다. 맞습니다. 일본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완성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니레가키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증거를 보여보시죠. 그래서 저는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이 한국의 EUV 공정 제어 모듈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나옵니다. 동아시아에서 고수율 웨이퍼 보정용 제어 모듈 시장의 92%가 한국 제품입니다. 이 장비가 없으면 일본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최대 40%의 생산량을 잃습니다. 시즈하라가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92%라니 있을 수가 없는 숫자예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저는 두 번째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일본의 산업용 백업 전력 시스템은 한국의 고밀도 전고체 배터리에 의존합니다. 일본 비상 전력망의 약 68%입니다. 이 공급이 끊기면 공장은 몇 분 만에 멈춰섭니다. 아라모리가 숨을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을 막으려고 하면 한국은 바로 대체합니다. 아무런 타격도 입지 않고 말이죠. 반면에 일본은 바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한국이 공급망을 다시 복구해줄 때까지 숨도 못 쉰 채 죽어가겠죠. 방 안은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열며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밀 로보틱스 산업의 핵심인 탄소 나노섬유 소재 역시 한국이 일본 제조업의 74%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가 없으면 일본 공장은 마이크론 단위의 정밀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분기별로 최대 1조 엔 손실이 발생합니다. 토모나리가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을 자극하면 결국 우리 스스로를 해치는 꼴이군요. 자해입니다.
멍청한 짓이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니레가키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본의 위신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아라모리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위신이란 건 결과로 보여주는 겁니다. 현실은 정반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강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가 지나자 일본의 발표는 그대로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발표된 날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공급망을 전부 대체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일본을 시장 교란국, 불안정한 공급국이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산업은 무너졌습니다. 로보틱스 생산량 33% 감소, 자동차 수출 일주일 만에 12% 감소, 세계연의 정밀 센서 공장 가동 전면 중단, 일본 산업용 핵심 부품 납품 지연 평균 28% 증가, 글로벌 고객사 37곳의 계약 상실. 시즈하라가 충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하루 만에 대응했는데 일본은 어떻게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대비해왔습니다. 일본은 과거를 믿었고 한국은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 국가에 덤빈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짓이죠. 그리고 그 세계에서 멍청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걸 전 세계가 알게 되었죠. 이후 발표된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이 37개의 글로벌 계약 중 한국 기업들이 가져간 비율은 무려 91%였습니다. 전력망 부품, 국제용 고밀도 배터리, 정밀 센서, 산업용 로봇 액추에이터까지 한국이 모두 가져갔습니다. 토모나리가 입을 떨며 말했습니다. 이건 일본 로봇 산업 전체 규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업은 한국 것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현실을 보려하지 않을수록 그 피해는 계속해서 누적되는 겁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유럽의 대기업들이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안정적 공급국이 아니다. 한국을 동아시아 핵심 제조 파트너로 지정한다. 순식간에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일본의 보복은 보복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이 떨어뜨린 모든 것을 조용히 주워 담았습니다. 회의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침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죠. 속보가 제 태블릿 화면에 번쩍 뜨는 순간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주요 대기업 다수가 한국 이전을 공식 발표. 저는 화면을 모두가 볼 수 있게 돌려놓았습니다. 토모나리 이사오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왔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댄 채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 기업들이 계산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더 저렴한 전력, 더 빠른 인허가, 더 높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이윤을 위해 최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법이죠. 니레가키 카즈우미는 주먹을 꽉 쥔 채 물었습니다. 한국이 전력이 더 싸다고요? 얼마나 말입니까? 저는 또 다른 자료를 열어 보여드렸습니다.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은 일본보다 평균 41% 낮습니다. 그러나 전력망 신뢰도는 세계 상위권입니다. 일본은 이제 30위권 바뀌죠.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즈하라 미야코는 불안하게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전 비용이 너무 큽니다. 기업들이 쉽게 움직일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허가, 설비 확장 속도가 일본보다 빨라서 이전 비용을 3년이면 회수합니다. 일본에서는 공장 증설만 해도 7에서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몇 달이면 그녀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는 또 다른 보고서가 떴습니다. 이번엔 일본 엔지니어 네트워크에서 보내온 내부 자료였습니다. 한국으로의 전근을 요청한 일본 엔지니어 분기별 9,000명. 아라모리 테치하는 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9,000명 한 분기 만에 그렇게나 많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 40세 미만입니다. 그들은 안정성과 연구 지원, 더 나은 임금을 원합니다. 지금 한국이 그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테치아는 힘겹게 침을 삼켰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핵심 인력을 잃는 겁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잃고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죠. 그 속도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미야코가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떠나는 겁니까? 저는 진실만 말했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이미 앞섰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임금을 줄 뿐만 아니라
한국은 미래 기술에 일본의 3배를 투자합니다. 엔지니어는 정체가 아니라 발전을 선택합니다. 당연한 이치죠. 미래가 키는 책상을 3개 내리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발도상국처럼 되는 겁니까? 저는 천천히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정체된 나라가 역동적인 나라를 만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인재는 항상 강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꽉 찼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일본은 전 세계 인재들을 끌어모았던 나라였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인재들을 흡수하며 성장해 나갔죠. 그러나 이제 일본은 스스로 길러낸 최고의 인재들을 한국에게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 역사의 아이러니는 누구에게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가 제 화면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포기한 글로벌 계약 대부분을 한국 기업이 수주. 저는 상세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한국이 얻게 될 신규 고급 일자리 약 7만 개. 예상 수출 증가액 연간 210억 달러. 테치아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은 한국이 우리의 회사도, 엔지니어도, 고객도 가져간다는 거군요. 그리고 기술 혁신 생태계도요. 기술 격차가 더욱 빠르게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경제위원회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면 일본 산업이 완전히 붕괴하겠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조용히 붕괴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은 소리 없는 단계일 뿐입니다. 토모나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축소되는 노동력, 줄어드는 수출, 급격히 떨어지는 경쟁력, 그리고 결국 한국의 고도 기술을 의존하는 전형적인 쇠락 국가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한국은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산업 네트워크 전체를 받아갑니다. 공장, 특허, 인재, 고객 전부요. 한국은 그걸 기반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더 키우게 될 겁니다. 방안은 다시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역사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테치아가 낮게 읊조렸습니다. 한때 열강 제국이었던 국가가 이렇게 사라지는군요. 지진 때문도 전쟁 때문도 아니라 공장 불이 꺼지고 사무실이 비고 인재들이 한국행 비행기를 탈 때 저는 태블릿을 덮으며 일어섰습니다. 미래를 지키지 못하면 미래는 그 나라를 떠납니다. 그러길래 우리는 한국을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됐습니다. 그게 우리의 패착이에요. 저는 이쯤 되면 이들이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분명 지금이라도 일본이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본다면 최악의 상황만은 막고 일본도 한국처럼 다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시즈하라 미야코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을 때 이러한 제 기대는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문화 영향력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아직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프트 파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과거에 갇혀 있는 거였죠. 그렇게 저는 말없이 준비해 온 글로벌 스트리밍 데이터를 펼쳐 보였습니다. 미야코 씨,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숫자가 당신의 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숫자는 일시적인 겁니다. 문화는 영원하죠. 저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그 영원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죠. 그리고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여기 세계 8대 스트리밍 플랫폼의 지난 분기 자료입니다. 아라모리 테치아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뭐죠? 한국 콘텐츠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모든 지표에서 어떻게 앞질렀는지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미야코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앞질렀다니요. 그건 과장이에요. 저는 말싸움을 하지 않고 다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중동 지역 K-드라마 시청 점유율 62%, 일본 콘텐츠는 17%, 유럽 한국 영화가 19주 연속 주간 차트 톱5를 독식, 라틴 아메리카 K-팝 디지털 소비량이 J-팝 대비 10배 이상.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토모나리 이사오가 침을 삼켰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국내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놀라시나요? 국내라니요? 미야코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그래프가 떴습니다. 일본 청년층 15에서 29세의 콘텐츠 소비 데이터입니다. 한국 음악,
한국 드라마, 한국 유튜브, 한국 플랫폼 일본 콘텐츠보다 4.1배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일본은 거의 한국의 문화 식민지 수준이죠. 공기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과장이에요. 아라모리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또 다른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일본의 콘서트 티켓 판매량이 38% 감소했습니다. 반면 한국 아티스트들은 도쿄돔을 일본 가수들보다 먼저, 더 빨리, 더 크게 매진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10대와 20대가 사용하는 상위 20개 앱 중 12개가 한국 플랫폼, 한국 게임, 한국 소셜 커뮤니티입니다. 미야코는 입을 막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한국을 선택한다고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네.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해마다 혁신합니다. 매달, 때로는 매주 변화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90년대의 성공 공식을 반복했습니다.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공식을요. 아라모리는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휩쓸던 문화도 결국 사라진 건가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대체되었습니다. 교체되었습니다. 완전히 추월당했습니다. 토모나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제적 영향 숫자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국의 문화 수출 수익 지난해 141억 달러. 내년 전망 178억 달러. 여기에 음악, 게임, 플랫폼, 패션, 관광 효과까지 합치면 3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럼 일본은요? 그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저는 호흡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일본은 39억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감소 중입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현실은 스스로 가혹했습니다. 미야코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인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상이 원하는 것을 계속 연구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제작사들은 글로벌 분석 데이터를 연구했습니다. 젊은 창작자들에게 과감히 투자했죠. 세계가 원하는 서사 구조를 반영했습니다. 영상, 음악, 기술을 융합하면서 매번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추억에 의존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양국의 차이이자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죠. 아라모리가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투자도 한국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제가 답했습니다. 소프트 파워의 흐름은 곧 외교력, 시장 신뢰, 투자 방향까지 바꿉니다. 일본은 그걸 몰랐어요. 토모나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문화가 기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화적 신뢰는 브랜드 신뢰로 이어집니다. 한국 콘텐츠가 세계를 장악하자 한국 기업의 가치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삼성, 현대, 네이버, 카카오 모두 실질적인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의 창작 산업 일자리 22% 감소, 한국의 창작 산업 성장률 31% 증가. 일본을 팝컬처 여행으로 방문하는 관광객 수 41% 감소. 한국 방문객 증가율 63% 증가. 회의실이 탄식과 함께 침묵에 빠졌습니다. 미야코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향력도 잃고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미래도. 저는 조용히 마지막 문장을 건넸습니다. 문화적 왕좌는 오래 버틴 나라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의 모든 부와 명예를 가져가 버렸죠. 도대체 어느 틈에 이렇게 된 거죠? 한국은 분명 자동차도 제대로 못 만들던, 일본의 모든 것을 베끼던 개발도상국일 뿐이었잖아요. 그런 그녀에게 저는 그저 준비한 첫 슬라이드를 켤 뿐이었죠. 두 개의 선이 서로 멀리 떨어져 시작해 어느 순간 극적으로 교차하는 그래프. 확실히 예전 일본은 세계를 주름잡는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선, 자동차, 반도체, 정밀기계. 일본은 모든 분야에서 절대적이었죠. 아라모리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건 일본의 전성기가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그 모든 분야를 따라잡고 그리고 결국 압도적으로 추월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국의 발자취를 이해해야 우리가 그들을 본받을 수 있어요. 미야코는 황급히 반박했습니다. 전부요? 모든 분야라니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버튼을 눌렀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한국 조선 지배율 1970년 0.2%, 2025년 54% 같은 기간 일본 50%에서 15%로 감소. 토모나리가 충격을 감추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54% 한국 혼자서요? 전 세계의 절반이 넘는 선박이 전부 한국이 만든 거라고요?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10년 넘게 세계 1위 조선국가입니다.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쉐빙 유조선, 고가, 고난도 분야 모두 한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아라모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밀릴 수가. 한국은 운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 땀, 눈물, 희생으로 만든 결과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 한국 조선소의 흑백 사진을 띄웠습니다. 허름한 작업복, 철판 위에서 밤새 용접하던 노동자들. 식사는 김치 몇 조각, 잠은 공장 바닥에서 잤죠. 그러면서도 새벽에 다시 일어나 용접봉을 들던 사람들. 이 한국인들은 하루 18시간씩 일했습니다. 태풍에 모든 설비가 날아가도 맨손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주말, 휴일, 없었습니다. 이 모든 희생은 자신의 아이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미야코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분야입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수출 세계 2위. 일본은 처음으로 1위에서 밀려 3위로 하락. 전기차에서는 제가 말을 이었죠. 한국 기업 성장률 28%, 일본은 1% 미만입니다. 토모나리가 고개를 들며 묻습니다. EV 전환을 못 따라가서 그런 겁니까? 한국은 EV를 생존으로 봤습니다. 일본은 EV를 위험한 변화로 봤습니다. 이것마저 두려워했던 거죠. 저는 한국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명절에도 연구실에서 배터리 성능 실험을 하던 이들, 집에 못 들어가 아이들 얼굴을 못 본 가장들, 공장에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난 기술자들. 한국은 기업이 발전한 게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게 일본과 다른 점이에요.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자 미야코는 거의 숨을 멈췄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분야. 하지만 그래프는 잔인할 정도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 1120억 달러. 일본 10억 달러. 토모나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반도체는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는데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밤마다 공장에서 공부하던 젊은 기술자들, 독일 엔지니어에게 기술을 배우기 위해 불편을 참고 견디던 세대, 유학비가 없어 지하철역에서 잠을 자면서 학업을 이어가던 학생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세대가 한국 반도체의 기초를 만들었고 그들의 자녀가 이제 세계 최초 3나노 공정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라모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희생이 힘이 된 나라군요. 그리고 그 힘을 계속해서 이어오며 이 나라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안정 속에서 멈췄고 한국은 위기 속에서 달렸습니다. 슬라이드가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1인당 GDP 1960년 82달러, 2024년 36,000달러. 일본 1인당 GDP 1995년 44,000달러, 2024년 34,000달러. 한국이 추월한 상태였죠. 이번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야코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보다 가난해졌군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따라잡은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꿨습니다. 멈추지 않는 쪽으로. 그리고 아주 천천히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적이 아니라 의지로 만든 나라입니다. 일본은 기억에 머물렀고 한국은 미래를 향해 달렸습니다. 아라모리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부상도 일본의 몰락도 결국 운명이었다는 말입니까? 제가 고개를 숙여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희생을 선택한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고 안정을 선택한 나라는 반드시 멈춥니다. 그러니 한국을 지금이라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회의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한국은 무에서 시작해 전부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은 전부를 갖고도 천천히 잃어갔죠. 한국은 굶주림에서 태어난 강인함으로, 일본은 풍요 속의 안일함으로 서로 다른 길을 걸었고, 그 결과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제발 일본이 정신을 차렸기를 기도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본의 긴급 안보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러나 회의실에 들어서기도 전에 저는 이미 무언가 좋지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절망에서 나온 일종의 무리수가 준비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라모리 테치아는 제 눈을 피했고, 시즈하라 미야코는 굳은 표정으로 태블릿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토모나리 이사오는 펜을 두드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아라모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국제적 위상을 되찾기 위해 강력한 해양 성명을 발표합니다. 저는 눈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또요? 당신들은 도대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겁니까? 아니, 이건 내 잘못입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절대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희망이라는 게 없는 국가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한국을 직접 겨냥합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한국이 대단한 국가고, 우리는 그들을 존경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걸요. 그러나 한국을 이겨야만 잃어버린 부와 계약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잃을 건 없습니다. 그런 식의 말은 제가 말했습니다. 진짜 막다른 길에 몰린 나라가 할 때나 나옵니다. 미야코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국이 너무 많이 빼앗아 갔습니다. 조선, 기술, 항로, 소프트 파워 일본이 주도하던 분야가 모두 넘어갔습니다. 이미 우린 끝났다고요. 그러니 어디선가 다시 공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토모나리가 대답했습니다. 해양에서 한국이 불법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성명입니다. 일본의 압박으로 인해 약간의 시장 혼란이라도 만들면 일본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즉, 거짓말을 하겠다는 거군요. 거짓은 아닙니다. 아라모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외교적 해석일 뿐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데이터를 공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야코가 비웃었습니다. 데이터는 해석하기 나름이죠. 한국의 데이터는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한국의 데이터를 뒤집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말은 정확했습니다. 일본이 성명을 발표한 지 2시간이 지나자 한국이 대응했습니다. 화도, 감정도 없이 오로지 압도적 증거만으로 한국의 위성 자료가 전 세계 뉴스에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시간, 기상, 좌표까지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영상이었습니다. 일본의 모든 주장은 단 몇 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은 해군 배치도였습니다. 한국은 각 함정의 궤적, 엔진 로그, 항적 신호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일본이 주장한 상황은 구조적으로 존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이버 포렌식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사이버 간섭이라고 주장하던 사건은 일본 국방 네트워크 내부의 낡은 서버가 해킹당해 발생한 자국 내부 문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제 분석가들은 단 3분 만에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유엔 해양 전문가가 생방송에서 말했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사실상 근거가 없습니다. 한국의 자료는 독립검증이 가능하며 일관성이 완벽합니다. 즉, 일본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질서를 흔들면서까지 말이죠. 이어 유럽의 국방장관이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한국은 도발하지 않았다. 일본이 사실을 왜곡했다. 국제 신뢰는 한국에게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진 일본 방산, 조선, 해양보험 기업의 주가는 급락했고 한국의 사이버 보안 해양 기술 기업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무거운 절망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라모리는 천천히 의자에 기대 앉으며 말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미야코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만 밀어붙이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한국은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이깁니다. 결국 우리는 완전히 끝났군요.
토모나리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세계도 또 한국 편을 드는 건가요? 세계는 편을 든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세계는 사실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한국이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속보가 울렸습니다. 일본이 간신히 유지하던 마지막 해외 계약들 방산, 조선, 해양통신, 물류 프로젝트, 전부 한국으로 즉시 이전된다는 발표였습니다. 미야코는 화면을 읽으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한국 기업, 인도 태평양 8개 방위 계약 수주, 일본 해양 신뢰도 국제심의서 강 등 국제보험사들, 일본 대신 한국 검증 기준 채택 아라모리가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국제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군요. 일본은 오늘 계약을 잃은 게 아니라 제가 말했습니다. 세계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돈은 다시 벌면 그만이지만 붕괴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20년도 모자라요. 토모나리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이제 끝입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본은 끝난 게 아닙니다. 잠시 멈춘 뒤 말을 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으로 깨달은 것뿐입니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문을 나서려 할 때 미야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도 없는 겁니까? 저는 문가에 서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정직함입니다. 하지만 정직해지기 전까지는 한국을 이길 방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덧붙였습니다. 세계는 강한 나라를 따릅니다. 안정적인 나라를 따르죠. 신뢰를 주는 나라를 따릅니다. 지금 그 조건을 모두 갖춘 나라는 단 하나입니다. 그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나라에 감히 도전장을 내민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절망하고 있던 그때 서울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이 잠시 흔들리더니 한국 정부 대변인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한국은 새로운 지역 협력 동맹을 제안합니다. 일본도 동등한 참여국으로 초청합니다. 주변의 일본 관료들은 말을 잃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한국에게 이런 관용을 기대하지는 않으셨겠죠? 아라모리 테치야가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완전히 끝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이유는 충분했죠. 역사적인 문제도 그렇고 우리는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한국을 공격했잖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복수가 아니라 안정성을 택했습니다. 그게 진짜 강대국과 몰락한 나라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국가군요. 시즈하라 미야코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지금 협력을 제안하는 걸까요? 우리가 한 짓을 생각하면 강한 나라일수록 관대함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일본이 수십 년 동안 되찾지 못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한국의 제안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공동반도체 투자위원회, 에너지 비상연계망, 해양감시 공유, 한국의 새로운 안보 프레임워크 참여까지 모든 항목이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한국의 주도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토모나리 이사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예전 일본이 다른 나라에게 주던 조건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과거엔 일본이 초청장을 보냈죠. 이제는 한국이 보냅니다. 이게 지금의 우리의 현실인 거죠. 이런 관용에도 기뻐하며 고개를 숙여야 하는 현실 말이에요. 아라모리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선택지가 없습니다. 거절하면 나라가 무너지고 받아들이면 한국의 그늘 아래에서 겨우 살아남는 것이죠. 그 그늘이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때 태양이라고 주장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제재도, 압박도, 도발도 모두 실패했고 한국의 데이터, 기술, 외교, 신뢰 앞에서는 어떤 술수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일본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미야코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앞질렀는데 그래도 손을 내밀어 줬군요. 그래서 앞질렀던 겁니다. 애초에 한국을 이기는 건 말이 안 됐던 거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곧 한국 대표단이 화상회의로 연결되었습니다. 한국 측 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굴욕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역은 협력할 때 성장합니다. 과거의 경쟁도, 갈등도 내려놓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라모리는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추월했음에도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다니 감사드립니다. 토모나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한때 되려고 했던 모습이 되었군요. 아니죠.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끝내 되지 못했던 나라가 된 겁니다. 이번에는 일본 관료 누구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은 이미 지난 며칠 동안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는 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한국을 무릎 꿇렸던 제국 일본이 이제는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강압을 한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실력과 도덕적 우위로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잿더미에서 일어난 나라가 과거 자신을 지배했던 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식민지였던 나라가 불과 몇 세대 만에 식민 지배국을 완전히 추월하고 오히려 미래를 설계하는 중심국가가 되는 일, 다른 예시가 있다면 말해보세요. 하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인류 역사에서 전례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제가 이어 말했습니다. 수모를 동력으로 바꾸고 패배를 근성으로 바꾸고 좌절을 집념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수 대신 공존을 선택할 만큼 강한 나라가 되었죠. 우리는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본받고 존경해야 합니다. 아라모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한때 제국이었는데 이젠 한국의 문 앞에서 허락을 구하는 입장이 되었군요. 그리고 한국은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국이 더 나은 미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화상회의는 종료되었고 회의실은 말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굴욕, 감사, 두려움, 존경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길에 미야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본에게도 회복의 기회가 있을까요? 과거만 붙잡고 있다면 없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서 배운다면 혹시 모릅니다. 그럼에도 쉽지 않겠죠. 한국이 워낙 대단한 나라여야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늘 강한 나라에게만 고개를 숙였죠. 서구 열강에게, 미국에게 그리고 이제 한국에게. 이번엔 제가 말했습니다. 올바른 이유로 숙여야 할 때입니다. 그 순간 일본은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말이죠. 그리고 한국은 확실히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젠 마지막 전략 회의 시간이 찾아왔죠. 방안은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마치 모두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가 지나갔음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아라모리 테치아는 더 이상 자존심이나 짜증이 묻은 펜 두드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즈하라 미야코의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고 젊은 분석관들조차 예전처럼 방어적으로 굳어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 앞에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쟁 얘기를 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얘기해야 할 때입니다. 미야코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라니요. 일본의 앞으로 말씀이십니까? 우리 모두의 앞으로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제 전 세계가 참고하는 기준은 한국이 되었으니까요.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적대감이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조용한 인정이었습니다. 아라모리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한국은 우리를 완전히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일본의 계약, 영향력 다 가져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진짜 힘은 제가 대답했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얼마나 세게 치느냐가 아니라 옆에 선 이들이 얼마나 안전함을 느끼느냐로 결정됩니다. 방은 한층 더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안정이 곧 힘이라는 걸 압니다. 안정된 주변국은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주먹이 아니라 손을 내민 겁니다. 결국 아라모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과거를 미화하며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규제를 바꾸고 산업을 다시 설계하고 전력망을 현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안보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인정하며 협력하겠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정부 회의에서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한국은 위기에서 배웠고, 일본은 이제 그 배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겸손으로, 변화로, 그리고 용기로. 미야코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게 배우는 게 먼저였군요. 회의실 밖 복도에는 노을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전 잃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희망. 그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한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종류의 희망이었죠. 아라모리는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토루 씨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파괴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아니죠. 제가 답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성숙했기 때문에 뒤처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도 성숙해질 기회를 얻은 겁니다. 한국이 손을 내밀어 줬으니까요. 저희는 저물어가는 햇빛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경쟁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배움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본보기가 되었고, 일본은 마침내 배우는 나라가 되기로 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